오하이오 주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알렉시스는 같은 과 남학생 브라이언 셰퍼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같은 과 학생이라서 둘은 통하는 것도 많았고 집도 근처라서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의대 공부를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시험 기간이라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드디어 시험을 끝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은 너무 상쾌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댁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올 예정이기 때문에 대충 챙겨 부모님 댁으로 향했고 남자친구 브라이언은 아버지와 저녁 식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부모님 댁에 온 알렉시스는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신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너무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려 받았는데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친구 클린트와 술집에서 지금 술 한잔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을 때 그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는 월요일 브라이언과 함께 봄방학을 맞이해서 마이애미에 놀러 갈 예정이라서 알렉시스는 너무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브라이언과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화가 브라이언과 마지막 전화가 될 거라고는 그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979년생인) 브라이언 셰퍼는 두 명의 아들 중에 맏아들로 오하이오 핑걸링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미생물학 학위를 받고 2004년에는 같은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의대에 갔지만 늘 밴드를 조직해 음악을 연주하며 열대 지역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브라이언과 친구처럼 지내던 어머니는 골수 이형증 판정을 받고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같이 다니며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간병했지만 3월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브라이언은 늘 바닷가에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지내길 원했기 때문에 봄방학 선물로 여자친구와 함께 갈 수 있는 마이애미 여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브라이언은 같은 과 여학생인 알렉시스를 사귀고 있었고 마이애미 여행 때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서 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업량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던 브라이언은 그날 저녁 동생 데릭과 함께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데릭은 아내와 해야 할 일이 생겨서 형과의 약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브라이언의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주말을 보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취소된 브라이언은 친구 윌리엄 클린트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에 나가기 전에 그는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이 매우 피곤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머니 장례식을 치룬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이번 주 내내 시험 공부로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는 집에서 푹 쉬면서 보내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밤에 나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다 큰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브라이언과 클린트는 9시에 어글리 튜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산물 레스토랑이자 바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바 호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20, 30대는 하루 저녁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걸 즐겨 하는데 이것을 바 호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글리 튜나에서 시작해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술집을 돌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술집을 돌다가 자정쯤에 클린트의 친구 메레디스를 만나게 됐으며 그들은 마지막 한 잔을 어글리 튜나로 다시 가서 밴드 연주를 듣기로 합니다. 결국 새벽 1시 15분에 이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위치한 어글리 튜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CCTV에 모두 찍혀 있으며 이 건물은 모든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에 들어가서 술과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브라이언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갔는데 친구들은 브라이언이 전화를 쓰거나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하고 둘은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술집에 계속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1시 55분, 술집 앞에서 브라이언이 2명의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고 이 술집 앞에는 경비원 2명이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들이 제일 먼저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브라이언의 마지막 모습으로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는 새벽 2시가 되자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제서야 클린트와 메르디스는 브라이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찾기 시작했지만 많은 인원들의 사람들이 술집을 나서고 있어서 아무리 둘러봐도 브라이언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술집 앞에서 브라이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문자를 했습니다. 브라이언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새벽 2시 10분에 클린트가 브라이언에게 문자한 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를 했지만 답이 없자 이들은 브라이언이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해 이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친구 알렉시스는 부모님 댁에서 브라이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고 음성 메시지로 자꾸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연락도 없고 전화 연결도 안 되자 알렉시스는 저녁 7시쯤 브라이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브라이언 집을 방문해 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아들 집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집에서 잠을 잔 흔적이 없으며 차는 차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월요일이 됐습니다. 4월 3일 월요일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던 마이애미 여행을 여자친구와 하는 날이었는데 그는 공항에 나타나지 않자 가족과 친구들은 브라이언의 실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학교 근처 어그리튜나 지역은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CCTV와 경비원들이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CCTV를 확인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있었고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변장을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모자를 쓰거나 다른 옷을 입은 얼굴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경찰은 CCTV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모두 돌려봤지만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출입구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가 CCTV를 피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공사하고 있는 뒷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뒷문 앞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푯말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이 문을 사용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브라이언은 1시 55분 보안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찍혔고 2시에 술집이 불을 켜면서 친구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으며 2시 10분 정도에 술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서 직원들만 홀에 있던 상황입니다. 브라이언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콜럼버스 지역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떤 도시를 합친 것보다 보안 카메라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술집과 거리 보안 카메라를 모두 뒤졌지만 브라이언의 모습은 찾지 못했고 수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뒷문을 사용했더라도 길에 나오면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는데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경찰견을 동원해 뒷문으로 나갈 경우를 생각해 건물 안을 조사했고 학교 근처의 강, 쓰레기통, 뒷골목까지 수색했지만 아주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처 주민들에게도 그를 물어봤지만 해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이 끝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마이애미 여행이 계획돼 있던 상태로 브라이언이 갑자기 가출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였습니다.
브라이언이 실종되고 며칠이 지나 경찰은 브라이언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경찰의 제안에 아버지, 남동생, 메르디스까지 모두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어그리투나에서 브라이언과 클린트가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고 친동생 데릭은 형이 클린트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클린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변호사를 고용한 뒤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용의점이 없는 경우 본인이 거절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부의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며 목격자 말 하나로 그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브라이언과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눈 2명의 여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점이 없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족과 경찰은 전단지를 만들어 도시에 뿌렸으며 하수도까지 들어가 수색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집은 어글리튜나에서 6블락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거리였고 아파트 앞에 주차해 놓은 브라이언의 차량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아파트 내부에서도 특별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을 수 없자 심령술사를 찾아가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셨고 심령술사는 대학 근처 강물 속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두가 강으로 가서 시신이라도 건지기 위해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알렉시스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브라이언에게 계속 전화해서 음성 메시지에 남겨있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실종되고 6개월 뒤인 9월,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보통은 음성 메시지로 바로 넘어갔지만 그날은 휴대폰이 3번이나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고 전화회사에 위치 추적을 부탁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콜럼버스 북서쪽으로 떨어진 기지국에서 잠시 휴대폰 신호를 잡았으나 컴퓨터 결함으로 신호음이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크니션에 따르면 시그널 타워가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신호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가족들이 잠시 가졌던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브라이언이 제일 좋아하는 밴드인 펄잼의 공연이 오하이오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의 상황을 설명하고 콘서트 중간에 브라이언에 대한 실종을 언급을 부탁해 이루어졌지만 특별한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조사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자 수사는 흐지부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가족은 애타는 마음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9월 14일 아들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 랜디가 폭풍과 쳤던 다음 날 마당에 엎질러진 자네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나무 밑에 깔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하루 동안 나무 밑에 깔려 있었고 다음날 이웃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돼 이웃들은 이 가정에 겹치는 불행에 슬퍼했습니다. 아버지 랜디는 아내를 잃고 4주 뒤에 첫째 아들까지 실종됐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가족은 브라이언을 찾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애도의 글들이 남겨졌습니다. 그 많은 댓글 중에서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브라이언이. 라고 남긴 댓글을 발견하고 조사했지만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아무나 사용이 가능한 도서관 컴퓨터로 나타나 브라이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라이언은 가끔씩 SNS에 바닷가에 앉아서 반말리처럼 노래나 부르며 살고 싶다는 내용을 종종 남겼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것은 부모님 꿈이었고 그의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담감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 때문에 모든 걸 놓고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브라이언이 좋아하는 마이애미 일대를 다 뒤지고 다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브라이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서 공사 중인 뒷문으로 나가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한 건물주가 소송이 두려워 그의 시신을 처리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브라이언이 공사 현장 뒷문으로 나오다가 구멍이 있어 빠졌는데 다음날 이를 인지 못하고 시멘트로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견을 동원해 어글리튜나 모드를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마일 킬러 이론과 연관시키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미국 중서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 익사한 채 발견됐고 그들 중에 12건의 시신 근처에서 스마일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형사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건입니다. 브라이언 역시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스마일 킬러를 만나 살해당하고 물에 매장돼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추측을 한 것인데 경찰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잘랐습니다. 근처 강을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린트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설도 제기됐습니다. 클린트는 브라이언을 마지막에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거짓말 탐지기를 거절한 유일한 사람으로 변호사로 일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가 적어도 브라이언 행방에 대해서는 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심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실종되고 14년이 지난 2020년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인 홈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을 자국으로 데려와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사람은 사라진 브라이언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경찰에 제보하기에 이릅니다. 얼굴 생김새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얼굴 인식 요청을 했지만 결과는 브라이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실종 당시에 올리브 그린색 폴로 반팔 티셔츠 위에 흰색 셔츠를 겹쳐 입고 있었으며 청바지에 아디다스 테니스 운동화와 암환자의 쾌유를 지지하는 노란색 팔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눈동자에 점이 있고 팔에는 문신이 있으며 키는 189cm, 몸무게는 75kg 정도입니다. 한 건물에 들어가서 연기처럼 사라진 브라이언의 어떤 작은 단서 하나라도 현재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24살 제니퍼 캐시는 퇴근길에 엄마에게 전화 걸어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소소한 일상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올랜도에서 90분 정도 떨어진 템파에서 살고 계셔서 매일 만나뵐 순 없지만 전화는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는데 그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제니퍼를 낳고 아들 로건을 낳은 후에도 계속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니퍼는 자연스럽게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녔으며 자신의 이동 위치와 다음날 일정을 늘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니퍼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그녀는 3차례나 승진했으며 특히 오늘은 회사에서 제니퍼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좋은 리뷰를 받아 상사로부터 칭찬을 엄청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제니퍼는 들뜬 모습이었고 행복해하는 목소리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가 되어갈 무렵 제니퍼의 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딸의 직장 동료로부터 제니퍼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에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결근할 제니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료는 미팅이 끝나자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안전을 물었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픈지 확인하기 위해 딸에게 전화했지만 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제니퍼는 20일 일요일 남자친구 롭과 여행을 마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들은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나 1년째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롭은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어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늘 함께 해변이나 레스토랑, 영화를 보며 평범한 20대처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 커플은 4일 동안 여행을 떠났으며 그녀는 여행 중에도 부모님께 4번이나 전화해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도착한 후에 부모님과 절친, 남자친구와 밤늦은 시간까지 통화했습니다. 제니퍼는 백화점 바로 앞에 지은 새로운 콘도를 자신이 번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쇼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니퍼의 콘도가 위치한 지역은 현재 대대적인 개발 중이라서 공사 차량과 인부들이 많이 들락거려 너무 외지지 않는 백화점 앞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회사로부터 결근을 연락받은 가족은 바로 남자친구 롭에게 전화했습니다. 롭에 따르면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서로 통화하면서 출근하거나 회사에 도착한 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으며 부모님과 남동생 로건은 바로 90분 거리의 올랜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콘도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딸과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제니퍼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매니저는 그녀의 주차장 2226번을 확인했지만 차량은 없었습니다. 올랜도에 도착한 가족이 바로 제니퍼의 콘도에 들어서자 여행에서 다녀온 캐리어가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주방은 깨끗했고 침대에는 아침에 옷을 고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을 확인하자 타올이 약간 젖어 있어 제니퍼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한 듯 했습니다. 집안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으며 핸드백과 차 열쇠, 휴대폰은 없었지만 제니퍼가 매일 가지고 다니던 페퍼 스프레이가 카운터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집문은 잠긴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동생 로건은 근처에서 공사일을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아침에 뭔가 본 게 있냐고 묻고 다녔는데 그들은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콘도에 도착한 경찰은 아침에 사라진 딸을 낮 1시에 벌써 실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빨리 수사가 시작되기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남자친구와 싸우고 하루 정도 연락을 받지 않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상태이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실종되고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가족과 친구들은 곧바로 그녀의 얼굴을 이 지역에 알리기 위해 포스터와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의 부모님은 콘도의 반 정도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목격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공사인부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게이트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안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차량이 콘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침 7시 40분 출근길에 제니퍼의 차량이 자신 옆을 바로 지나간 것을 기억해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간지는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올랜도 방송국에 딸의 실종 소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팩스를 받은 방송국에서는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취재팀을 콘도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최대한 딸의 실종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아쉽게도 제니퍼가 없는 첫 번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도 제니퍼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집 근처에서 아침에 꺼진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가족과 친구들은 차로 동네를 돌면서 제니퍼의 차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경찰에게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니퍼의 콘도에서 1.6km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니퍼의 남자친구 롭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롭에게 전하고 경찰은 롭이 올랜도로 오기를 부탁했으며 차량 안에 특이점이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발견된 차량 트렁크를 열 때 롭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만약 트렁크에서 제니퍼의 시신이 발견될 때 롭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기 위함이었지만 다행히도 트렁크에서 제니퍼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롭이 올랜도에 왔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으며 그는 오전 8시쯤 회사에 출근한 상태로 사건 추정 시간에 알리바이가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석이 뒤쪽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DVD 플레이어가 뒷좌석에 그대로 있어 강도 사건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차량에 기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차량이 콘도에서 많이 운전되지 않은 것 같이 보였고 차량 안에서는 어떤 싸움의 흔적도 없이 제니퍼의 휴대폰과 신발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실종되기 전까지 평소 루틴대로 생활한 듯 보였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보안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1시에 찍힌 이 영상에서 한 남자가 제니퍼의 차량을 주차한 후 철제 펜스 뒤를 걸어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과 가족은 드디어 범인을 잡았구나 생각했지만 당시 보안 카메라는 2, 3초마다 영상이 잡혔는데 정확하게 용의자의 얼굴이 펜스에 가려져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어떤 부담감이나 조급함도 없이 제니퍼의 콘도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에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감식반이 투입됐지만 모두 닦은 상태로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아주 평범한 카키 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수십 번 영상을 돌려본 후에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남자로 추정했으며 키는 165cm, 키에 비해 발이 크다는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용의자의 바지가 신발을 덮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무줄로 바지가 내려오지 않게 고정한 듯 보였고 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바지가 체인에 끼지 않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는 잔디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지 밑단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 고무줄로 바지를 고정하는 경우가 많아 잔디 깎는 일을 하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수사견을 동원해 차량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사했는데 수사견은 냄새를 맡으며 1.6km 떨어진 제니퍼의 콘도로 바로 갔습니다. 경찰은 콘도 뒤쪽에 나무와 잡초가 나 있는 공간이 있어 그곳을 조사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여자 신발과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제니퍼의 아버지는 발견된 옷가지를 보고 제니퍼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더 넓게 파기 시작했고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니퍼를 찾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어떤 제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제니퍼의 삶을 더 자세히 조사했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제니퍼가 헤어지자고 할 때 마지막까지 매달리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제니퍼 콘도 건너편 바에서 혼자 자주 술을 마시곤 했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콘도의 공사 인부들 중에 일부가 비어있는 콘도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인부들 중에 한 명이 제니퍼를 납치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콘도에는 꽤나 많은 인부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제니퍼는 부모님께 그들이 쳐다보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남자친구 롭에 따르면 제니퍼가 콘도 오피스나 운동시설 또는 주차된 차로 갈 때 늘 롭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주위에 누가 있는지 계속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고 인부들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갔을 때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들 중에 90%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경찰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모두 떠난 듯 보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인부들의 인적 상황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나갔지만 가짜 주소가 너무 많았으며 조사에 응한 인부들도 전혀 본 곳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고 2년이 흐른 2008년, 콘도 인부 중에 한 명이 강간죄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니퍼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니퍼의 콘도를 공사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제니퍼가 콘도의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연 채로 기대어 누구와 통화하다가 공사가 끝나면 문을 닫고 가달라고 하며 회사로 돌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공사인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니퍼가 자신과 통화 중이었고 절대 딸이 자신의 집에 그들만 남겨두고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인부가 직접 실종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뭔가 들은 얘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니퍼 실종 당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여인을 가족이 고용한 사설탐정이 2009년에 찾아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에게 보안 카메라를 보여주자 인부 중에 치노와 머리 스타일과 걷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증언했으며 그는 2008년도에 경찰이 조사한 강간범이었습니다. 치노를 조사했지만 그는 경찰에 협조적이었으며 그의 키는 172cm로 보안 카메라 추정키보다 컸으며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는 종료된 상태이며 가족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계속 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사라진 지 벌써 14년이나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니퍼가 실종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자신들의 마지막 임무라고 이야기하며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티모시 피세는 시카고에서 4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피센과 엄마 에이미는 외향적이면서도 장난기가 많은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려고 노력했으며 정성껏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팀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아침에는 엄마 에이미가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오후에는 아빠 제임스가 집으로 데려오는 일정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아내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제임스에게 팀을 학교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해서 그날은 제임스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룸밀러를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아들이 가방을 저으며 선생님께 인사하는 모습까지 확인한 제임스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제임스가 아들 팀을 마지막으로 본 날로 기억되게 됩니다. 아침 8시쯤 제임스는 팀을 학교 앞에 내려주면서 나중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알려줬습니다.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아들을 확인하고서야 제임스는 회사에 출근해 하루 일정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되자 제임스는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들이 재미있게 지냈는지 궁금해하며 학교 현관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이상한 얼굴로 제임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에 따르면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엄마 에이미가 오전 8시 15분쯤에 이미 팀을 데리고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제임스는 에이미에게 전화 걸었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장모님에게 전화해 처가 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처가 식구들 역시 에이미와 연락이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는 에이미가 자신에게 서운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했지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에이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제임스는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우선 에이미와 팀의 행적을 학교에서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에이미는 학교에서 45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맡긴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녀는 수리점 직원에게 부탁해서 근처 브룩필드 동물원까지 차량을 제공받아 팀과 함께 차를 타고 그곳에서 내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량이 다 고쳐졌다는 연락을 받은 에이미가 오후 3시에 팀과 함께 와서 차량을 찾아간 후 그녀의 행적은 작은 도시 거니에서 나타났습니다. 차량을 찾은 에이미는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해가 거니에 위치한 키라임 코브 리조트에서 신용카드를 쓴 사실과 보안 카메라에 찍혀 있는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에이미는 팀과 함께 있었고 팀은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가진 듯 보였는데 신용카드 조회 결과 파란색 미니카와 학용품, 트럭 모양의 장난감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날 리조트를 떠나 2시간 반 운전해서 위스콘신주 델지에 있는 칼라하리 리조트에 체크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칼라하리 리조트 역시 워러파크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이 모든 여행은 팀을 위한 여행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은 팀이 늘 가고 싶어 하던 곳으로 그날 하루 리조트에서 재미있게 보낸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오전 10시 보안 카메라에 에이미와 팀이 잡혔습니다. 에이미가 리조트를 체크아웃하고 팀과 함께 떠나는 모습으로 이 영상에서 나온 팀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날은 에이미가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자신과 팀은 안전하게 여행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이미는 남편 제임스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지만 대신 제임스 형에게 전화해 이야기 도중에 내 아들은 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형은 이 말을 의미 있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이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화기 너머로 팀이 배고프다고 하는 말도 함께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 에이미는 2시간 남쪽에 위치한 락포드 지역에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저녁 7시 25분부터 에이미가 혼자 다니는 모습만 보안 카메라에 찍혀 있었는데 한 달러 스토어에서 펜과 메모지를 구입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근처에 있는 마켓에서 우유와 크래커를 사는 모습이 찍혔는데 역시 팀은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15분에 락포드 모텔에 혼자 체크인했습니다. 정오가 넘어가도 에이미가 체크아웃을 하지 않자 청소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12시 30분, 에이미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모습으로 모텔 침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서 팀은 보이지 않았으며 어떠한 팀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에이미는 발견됐으나 팀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와 아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이미의 차량에서는 특정 종류의 흙과 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그 풀과 흙은 자갈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묻었는지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에이미의 휴대폰을 찾으면 많은 것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녀의 휴대폰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팀은 사진과 이름, 지문이 포함된 신분증을 옷 속에 늘 넣어두었는데 이 신분증은 에이미가 발견된 모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제임스와의 관계가 너무 나빠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으며 자신이 죽고 나면 제임스가 팀을 학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고 써놨습니다. 팀은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져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와 에이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제임스는 다른 부부처럼 사소한 언쟁은 있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에이미는 아들을 사랑했는데 특히 사람들이 아들을 특별하다고 느끼기를 원해 티모시의 알파벳에 M을 2개 넣었다고 했습니다. 부부에게 있었던 문제는 이 일이 있기 2년 전쯤에 에이미가 전 남편과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제임스가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이것을 문제 삼았고 자신과 팀은 함께 나가 살 것이니 아내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제임스와 살기를 희망했고 제임스는 전 남편과 연락을 끊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에이미는 남편 제임스가 상처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가 식구들은 자신들이 겪은 제임스는 평범한 미국의 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제임스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에이미 주변 인물을 인터뷰하며 팀을 어디에 맡겼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3번이나 이혼한 적이 있는 에이미는 지금의 결혼 생활도 끝내고 싶어 했지만 양육권을 뺏길까봐 두려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비밀 이메일 계정이 있었으나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에이미의 친구, 친척, 먼 과거의 사람들도 모두 조사했지만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고 팀은 미국을 빠져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에이미는 계획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지역을 2번이나 방문해서 둘러보고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지면서 제보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팀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나가고 한 제보 전화가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는데 팀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볼 때도 외모가 팀과 거의 흡사했다고 합니다. 에이미의 휴대폰이 2013년도에 발견됐습니다. 어떤 여성이 11년도에 일리노이 길가에서 주웠지만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집안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년 뒤에 오빠가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하자 자신이 준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전원 버튼을 켜자 몇 개의 연락처가 떠 가족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휴대폰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경찰과 가족은 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휴대폰을 분석했지만 어떤 중요한 전화번호나 문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25일 미국 방송에 보도되면서 팀의 성장한 모습을 예상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팀에게 911에 전화 거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이는 911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부모님의 전화번호, 제임스의 전화번호, 주소 모두 암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하이오 강을 건너는 다리 근처에서 청소년 한 명이 계속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이 소년에게 다가가자 소년은 안절부절 못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경찰에게 자신이 티모시 피센이라고 이야기하며 2명의 납치범을 피해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와 DNA 검사를 한 결과 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청년은 23살의 브라이언 리니로 밝혀지면서 신분 도용과 FBI에게 거짓 증언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는 그전에도 친형으로 사칭하고 다니며 문제를 일으킨 경력이 있어 최대형을 받을 경우 8년을 감옥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는 켄터키주에서 팀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곧 절망하게 됩니다. 제임스는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경찰도 팀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에이미가 팀과 여행을 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옷이나 장난감뿐 아니라 치약을 사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발견된 모텔방에서 팀에 관련된 어떤 물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선택한 사람들, 부부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팀의 모든 물건을 챙겨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5번의 비율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10년이 넘어서 아동착취 집단에서 잡혀 있다가 살아 돌아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제임스는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미의 가족과 제임스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팀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